기능의학 선구자 마크 하이먼 박사의 뇌질환 완치 혁명, ADHD, 우울증, 치매, 이렇게 고쳐라. 스트레스란 자신의 신체 혹은 자아에 대한 실제적이거나 인지된 위협이다. 뇌에 염증이 생길 수 있을까? 관절염에 걸려 통통 부은 무릎처럼 뇌도 통통 부을 수 있을까? 인후염에 걸린 목처럼 뇌도 그렇게 아플 수 있을까? 수막염이나 뇌염 같은 뇌 감염 사례를 제외하고 최근까지도 뇌 염증은 드문 현상으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이제까지 잘 드러나지 않은 뇌 염증이 우울증, 치매, 자폐, 불안, 정신분열병, 반사회적 행동 같은 거의 모든 뇌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나타났다. 21세기 사람들의 뇌는 불타고 있다. 미국을 예로 들면 3명 중 1명이 정신질환으로 고생하고 있고 1,400만 명이 곧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런데 거의 모든 기분장애나 뇌와 관련 뇌질환이 염증에 걸려 통통 부은 뇌 증상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물론 염증이 뇌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자가 면역질환, 알레르기, 천식, 심장혈관 질환, 암, 당뇨 같은 모든 질병에서 염증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모든 질환이 염증성 질환이라는 것이 최근에야 밝혀졌다. 문자 그대로 우리 모두가 불타고 있다고 할 정도다. 이 모든 증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 전신염증인데 말 그대로 온몸에서 일어나는 것이기에 그 진원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우리 몸이 왜 이렇게 염증으로 활활 타게 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곧 모든 만성질환, 특히 정신질환과 뇌질환 치유의 열쇠다. 일단 불이 난 것을 알았다면 끄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불은 종종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일어난다. 우리가 먹는 음식, 주변 환경에 녹아있는 독소, 감춰진 감염, 미확인, 알레르겐, 그리고 스트레스 등에서 일어난다. 염증으로 부은 뇌를 치료하고 싶다면 일단 불이 일어난 원인을 찾은 다음 불을 꺼야 한다. 우리는 통증과 붓기, 발적, 열을 동반하는 염증에 익숙하다. 심한 인후통이나 통통 부은 무릎, 손톱 감염 등을 생각해보라. 이럴 때 그 신체 부위에 염증이 생겼다고 본다. 염증은 감염, 독소, 외부 물질에 대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방어 시스템이다. 외부 위협을 감지하면 우리 몸은 백혈구와 사이토카인이라는 화학물질을 동원해 침입자에 맞서 싸운다. 이런 점에서 염증이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면역계의 자연스러운 균형이 파괴되면 면역계는 만성 경보 상태에 돌입해 우리 몸 전체에 염증의 불을 피운다. 이렇게 되면 원래 자기 몸을 외부 침입자로부터 보호하는 면역계가 자기 신체 조직과 세포를 공격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심장에서 발생하면 심장병을, 지방세포에서 일어나면 비만을, 그리고 몸 전체에서 일어나면 암을 일으킨다. 또 눈에서 일어나면 시력 상실을 일으키고 뇌로 번지면 우울, 치매, 자폐, ADHD, 건망증, 기타 무수히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이 염증 과정은 염증질환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라도 생활 습관이나 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일어날 수 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잇몸질환, 음식 알레르겐, 독소, 설탕이나 동물성 지방 같은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에 노출 등에 따라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염증은 상처 입은 부위가 붓고 발적과 열이 나는 등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떠한 증상도 보이지 않은 채 조용히 진행되기도 한다. 심각한 염증이 뇌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 이해하기 위해 염증 때문에 일어나는 3가지 질환을 살펴보자.
바로 자폐증과 우울증, 알츠하이머병이다. 이 질환에서 염증의 역할을 이해하면 뇌 기능의 모든 문제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치료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정신과적, 신경과적 문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단지 뇌에 염증이 생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자폐 유전자는 없다. 우리는 종종 우울한 기분과 비정상적인 행동, 과잉 행동, 집중력 부족을 심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자폐증과 정신분열병을 아동기 성장 과정의 문제로 보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새로운 과학적 발견은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뒤흔들고 있다. 가장 놀랍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자폐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말했듯이 자폐증은 뇌 고장의 극단적인 사례다. 이런 뇌 고장은 우울증에서도 알츠하이머병에서도 그리고 거의 모든 정신과 혹은 신경과 질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질환의 본질이 밝혀지면서 모든 질환의 공통된 근본 원인이 분명해졌다. 자폐증과 알츠하이머병은 연령 스펙트럼의 양극단에서 관찰되는 거의 동일한 질환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는 것이다. 두 질환의 대사, 생화학 원인은 거의 일치한다. 자폐증, 뇌의 장애인가, 뇌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의 장애인가 라는 제목의 혁명적인 논문을 발표했다. 그녀는 자폐증 아동들의 뇌 MRI를 유심히 분석한 결과 자폐아들의 뇌가 정상 아동들의 뇌보다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후 존스 호킨스 대학교의 다이애노 바르가스 박사팀이 그 이유를 알아냈다. 그들은 사망한 자폐아 11명의 뇌를 부검하여 조사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폐아들의 척수액도 살폈다. 검사 결과 이들 자폐아들의 뇌가 마치 부은 발목처럼 실제로 염증 때문에 부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검사 결과는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졌다. 그들의 뇌에는 애초에 왜 염증이 생긴 걸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알레르기 물질, 독소, 감염, 영양 결핍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디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으며 이것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친 걸까? 혹시 자폐아들의 뇌는 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걸까? 많은 경우 그렇지 않았다. 자폐아들에게선 뇌의 이상뿐 아니라 위장 이상과 복부 팽만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95%의 자폐아들에게 발견되었다. 또한 자폐아들은 잦은 감염과 알레르기로 여러 차례 항생제를 투여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마인드 연구소에 따르면 자폐 스펙트럼 아동의 70% 이상이 면역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의사가 자폐아들의 이런 증상이 그들의 뇌 기능 이상이나 뇌 염증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허버트 박사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 자폐아들의 위장, 면역, 독소 이상은 확실하게 뇌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허버트 박사는 자폐증이 뇌 기능을 변화시키는 대사질환이라고 주장한다. 뇌와 신체는 하나의 전체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만성의 자맹성 촉발 요인들이 뇌의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 위장을 다루는 구장에서 알게 되겠지만 면역계의 60% 이상이 소화관 속에 있고 신체 면역계가 균형을 잃으면 전신 감염이 생길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매일같이 소화관을 혹사시킨다. 섬유질이 적고 설탕이 많이 든 음식, 항생제와 살충제와 호르몬이 가득한 음식을 먹는다. 알코올과 카페인도 섭취한다. 항생제, 위산억제제, 항염증제제, 호르몬, 스테로이드를 복용한다. 그리고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수천 가지 환경 독소에도 노출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이 위장에 해를 입힌다. 위장 면역계는 음식 속의 외래 단백질과 수많은 세균에 반응해 염증을 일으킨다. 배에서 시작된 염증은 뇌로 번지고 그것은 문자 그대로 뇌의 팽창으로 이어진다. 그 영향은 실로 심각하다.
뇌는 매우 정교한 기관이다. 감각 입력을 조절하는 필터는 오직 필요한 정보만 받아들인다. 우리가 행복하고 깨어있기 위해서는 뇌의 활동이 매우 정교하게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만약 독소, 감염, 알레르기 물질, 영양 결핍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효소와 뇌 기능 같은 다중대사장애 때문에 뇌의 협력과 조정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모든 정신 기능이 둔화되고 신경 전달 물질과 세포막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효소도 문제를 일으키고 세포도 아포토시스라고 하는 세포 자살에 이르게 된다. 세포 간 연결과 의사소통의 정교한 네트워크도 방해를 받는다. 이것이 바로 염증의 영향이다. 이것들은 겉으로 어떻게 나타날까? 바로 자폐증, 알츠하이머병, 우울증으로 나타난다. 어떤 질병으로 나타나는가는 개인의 유전자 구성이나 환경에 따라 다르다. 앞에서 논의한 아동들의 경우 이 염증의 결과는 자폐증이었다. 혹시 당신에게는 그냥 우울한 기분이나 치매, 과잉 행동 혹은 집중력 부족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뇌의 염증은 기존의 의학적 진단으로는 잘 포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뇌와 몸에 큰 해를 입힌다. 행동과 기분, 기억의 변화에서 이런 해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바로 이 대사장애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자폐증과 기타 대부분의 뇌의 장애 치료에서 염증을 치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뇌의 고장은 치료 가능한 대사상 문제 때문일 수 있다. 예컨대 소화 불균형이나 독소, 음식 알레르기 물질, 감춰진 감염, 그리고 영양 결핍에 의해 악화되는 경우 등이다. 이제 과학자들은 왜를 묻고 있다. 왜 자폐아들에게서 더 많은 수은이 발견되는가? 수은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왜 자폐아들의 면역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가? 왜 자폐아들은 바이러스에 더 잘 감염되는가? 왜 자폐아들의 장 내벽과 척수액에서 홍역 바이러스가 발견되는가? 처음 병원을 찾은 신생아에게 9가지 예방주사를 놓고 2살이 되면 27가지 예방주사를 놓는 일의 결과는 무엇일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염증을 일으키고 이것은 또 어떻게 자폐증을 일으키는가? 이들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신체와 뇌, 행동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구자들은 자폐증을 일으키는 단 하나의 자폐증 유전자, 또 이로 인해 손상을 입은 특정 뇌 부위를 찾아내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해답을 찾는 것은 자폐증을 일으키는 변화가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 연구자들은 문제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다. 발달장애아 6명 중 1명이 ADHD, 아동 10명 중 1명이, 그리고 자폐아 15명 중 1명이 동일한 대사 및 환경상 문제를 보이고 있다. 이 문제는 대사질환이 근본 원인이며 유전적으로 결정된 질환 혹은 뇌 손상의 결과가 아니다. 동일한 근본 원인의 겉모습만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것뿐이다. 허버트 박사에 따르면 원인이 달라도 증상은 동일할 수 있다. 자폐아들이 보이는 언어 및 사회성의 문제, 행동 경직, ADHD 아동의 다양한 행동 이상이 그것이다. 서로 다른 자극이라도 비슷한 경로를 거쳐 동일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 조금씩 다른 원인으로 생기는 여러 자폐증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뇌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연구하기보다 염증, 독소, 알레르기 유발 물질, 감염 치료를 연구하고 생화학적 열차 탈선과 장애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더 나은 자폐증 치료법이다. 장을 치료하고 비타민 B12, B6, 엽산, 오메가3 지방, 비타민 A와 D, 마그네슘과 아연을 공급하고 글루텐과 카세인을 식단에서 제거하고 수은과 납을 해독하는 것이
자폐아들의 뇌 연결을 되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몸을 치료하라. 그러면 뇌는 치유될 것이다. 자폐증 치료를 위한 아동, 부모, 연구자, 의사들의 모임인 지금 자폐증을 물리치자라는 단체도 이런 식의 접근이 자폐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정신과 및 신경과 질환의 치료에서 우리는 환자의 몸을 살펴야 한다. 자폐증 등 명확한 병명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환자가 보이는 증상 호전의 패턴이나 치료 요인들 사이의 관계성, 공통적 경로 등을 살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자폐증 증상이 호전된다면 기타 알츠하이머병, 만성 우울증, 양극성 장애, 정신병, 섭식장애, 반사회적 폭력 행동 등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문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뇌 속의 특정 부위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 질환이 아니다. 이것들은 뇌의 섬세한 협응작용을 망가뜨린 몇 가지 시스템적 문제의 결과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포트 박사는 뇌를 신체 일부로 보는데 지금까지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나는 그녀의 연구가 자폐증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꿔주고 있다고 본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를 생각하도록 말이다. 지금 의학계에서는 과거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나 갈릴레오의 지동설에 비견될 만한 거대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염증을 치료해야 우울증이 사라진다. 종종 항우울제보다 운동이나 생선기름이 우울증 치료에 더 효과적인 까닭은 왜일까? 혹시 이 두 가지가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기 때문은 아닐까? 그리고 우울증이 뇌의 경미한 염증 질환이기 때문은 아닐까? 이 밖에도 뇌 염증 때문에 우울증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는 많다. 베를린 자유대학교 연구자들은 전체 인구의 30%가 대뇌 변연계에서 보르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신종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 보르나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 6명 중 1명이 우울증을 겪으며 단기 항바이러스 약물로 치료될 수 있다. 바이러스가 우울증을 일으키고 바이러스를 치료하면 우울증 증상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치료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항우울제라도 우울증을 치료하지는 못한다. 염증이 우울증을 일으킨다는 증거는 더 있다. 미주신경, 자극술은 우울증 치료에 매우 도움이 된다. 미주신경은 안정 및 이완신경이다. 깊은 수면이나 명상, 요가를 할 때 미주신경이 활성화되어 염증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하는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 심호흡과 이완이 도움이 되는 이유는 많지만 염증이 줄어드는 것도 그중 하나다. 오메가3 지방도 우울증 경감에 도움이 된다. 오메가3 지방은 염증을 낮추고 세포막과 세포 간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켜 우울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 또한 항염증제 역할을 하는 운동도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프로작보다 효과적이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연구자들은 다발성 경화증 같은 자가면역 질환, 우울증 환자에서 백질 손상과 뇌내 백반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런 증상은 엽산 수치가 낮아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올라간 것과 관련이 있다. 비타민 결핍은 뇌 염증을 일으키고 우울증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낸다. 우울증이 염증을 일으키는가? 아니면 염증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는가 하는 것이다. 정답은 둘 다다. 염증이 우울증을 일으키고 우울증은 다시 염증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울증을 치료하려면 염증의 원인을 찾아 제거한 다음 신체가 면역계의 균형을 회복하도록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염증을 일으키는 것은 우울증뿐만 아니라 불안, 강박장애, 양극성 장애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는 이것들이 다만 증상에 붙인 이름일 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같은 증상이라도 증상의 원인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울트라마인드의 7가지 핵심 열쇠에서 우리는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완전히 낫기 위해서는 7가지 모두를 치료해야 한다. 거시적이고 전체적인 시각에서 봐야 앞뒤가 들어맞는다. 판다스라는 특정 강박증 형태가 있다. 아동들이 손 씻기에서부터 문 열고 닫기, 물건 세기, 신체의 불수의적 움직임 등 OCD라고 불리는 강박 충동으로 고생하는 증상이다. 판다스는 연쇄상구균 감염으로 생기는데 이 연쇄상구균이 뇌 염증을 일으키는 독소를 방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항생제로 이 박테리아를 치료하면 뇌의 염증이 줄어들어 강박증이 사라진다. 그런데 왜 강박증 예외에 뇌질환 치료에는 이 모델을 적용하지 않을까? 왜 뇌질환을 신체 기능의 불균형으로 보지 않고 정신과적인 문제로만 보는 걸까? 판다스의 예와 같은 놀라운 발견이 기분장애, 특히 우울증 치료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감염을 치료하고 알레르기를 제거하고 깊은 이완과 적절한 운동을 하고 비타민과 생선기름을 섭취하면 염증을 줄여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다. 내 환자 수백 명은 염증을 다스리는 것만으로 기분장애가 호전되었다. 우리는 표면적인 증상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치료해야 한다. 나의 환자 엘리자베스의 사례를 소개한다. 엘리자베스는 다양한 증상으로 고생하던 21살짜리 아가씨였다. 무엇보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알아왔던 불안, 우울, 급격한 기분 변화에 따른 경계선 성격 장애로 힘들어하고 있었다. 직장 동료들도 그녀의 반응을 예측하기 어려워 상대하기를 꺼렸고 병원 내 환자들과도 항상 다툼이 있었다. 너무 예민해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당 탐닉 때문에 퇴근 후 매일같이 푸딩, 피자를 먹었다. 인스턴트 식품이 주식이었고 야식도 매일 먹었다. 엘리자베스는 13살 때부터 우울증 치료제인 졸로프트를 복용했다. 이제 성인이 된 그녀는 키 155cm에서 몸무게가 77kg을 넘었다. 하루 10시간을 자고도 늘 피곤했으며 알레르기, 후비루, 부비동 출혈이 있었으며 귀에서 분비액이 흘러나오고 코도 골았다. 음식 알레르기 검사 결과 엘리자베스는 달걀, 밀, 호밀, 유제품, 효모에 매우 민감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오메가3 지방도 부족했다. 나는 엘리자베스가 면역계를 자극하는 음식을 피하고 비타민 D와 오메가3 지방을 섭취하도록 권했다. 2개월 후 엘리자베스는 몸무게가 11kg이나 줄었고 당 탐닉도 사라졌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그렇게 심하던 기분장애가 평생 처음으로 호전되었다는 사실이다. 에너지 수치도 몰라보게 향상되어 하루 7에서 8시간만 자고도 낮 동안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었다. 5개월 후에는 몸무게가 15kg이나 줄었고 처음으로 삶의 진정한 행복감을 맛보았으며 직장 동료나 가족과의 관계도 원만해졌다. 다른 신체 증상들도 사라졌다. 불타는 뇌, 알츠하이머병으로 사망한 환자의 뇌를 부검해보면 뇌가 불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80세 이상 고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을 더욱 적극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희망적인 소식은 우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알츠하이머병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염증은 모든 질환에서 관찰되는 발병 요인이지만 특히 뇌와 노화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설탕, 트랜스지방, 포화지방산, 스트레스, 운동 부족, 자가 면역질환, 비만, 당뇨, 비타민 결핍, 셀리악병, 대장염 등이 치매와 알츠하이머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 이 모든 요인이 염증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들이며 이 때문에 에드빌 같은 항염증제가 치매 위험성을 낮추는 데 쓰인다. 그러나 치매 위험을 낮출 목적으로 항염증제를 복용해서는 안 된다.
항염증제 복용으로 인한 장내 출혈로 매년 10만 병 이상이 병원에 입원하고 그중 1만 6천 명이 사망했다. 의사들은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을 찾고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알츠하이머병은 생활습관이나 환경적 요인, 유전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생기는 질환이다. 그러므로 뇌를 건강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자폐증이나 우울증과 마찬가지로 치매와 알츠하이머병도 많은 경우 다양한 원인을 함께 고려해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고 치료율을 높일 수 있다. 우리가 올바른 조건을 제공할 때 뇌는 놀라운 치유력과 회복력을 보인다. 아스피린이나 에드빌을 복용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우리는 염증 같은 질환의 근본 원인을 다루어야 한다. 초기 치매에서 회복된 크리스틴이라는 할머니의 사례를 보자. 70대까지 크리스틴 할머니는 정신이 말짱한 노인이었다. 그런데 여든이 넘어가자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이제 혼자 계시기 어렵다고 판단한 가족들은 신경과 의사와 심리사를 찾아 상의했다. 신경정신과 검사 결과 초기 치매 진단이 내려졌다. 그런데 별다른 치료법을 시행하지 않았다. 딸이 할머니를 내게 데려왔고 우리는 할머니에게 염증이 심한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염증을 일으킨 다른 요인들도 다수 확인되었다. 비타민 D 결핍, 진단되지 않은 갑상선 질환, 비타민 B6와 B12 및 엽산 부족, 수은 및 납수치 높음 등이었다. 이 요인들 각각에 의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요인이 합쳐지면서 81살 노인의 뇌와 신체에 문제를 일으킨다. 이후 6개월에 걸쳐 우리는 신선한 자연식품과 항염증 식단으로 치료했다. 오메가3 지방 영양제를 공급하고 부족한 비타민도 보충해 주었다. 갑상선 질환을 치료하고 체내 수은과 납수치도 서서히 낮추었다. 치료 후 크리스틴 할머니는 3시간짜리 신경정신과 검사를 받았다. 모든 것이 좋아졌다. 대개 치매는 지능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크리스틴 할머니는 염증 완화와 영양 개선, 체내 독소 제거를 통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삶의 일부를 되찾았다. 염증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신체 각 부위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염증을 일으키는 요인은 다음 몇 가지로 압축된다. 염증을 일으키는 식단, 설탕, 정제 밀가루, 트랜스지방, 포화지방산 등의 과다한 섭취, 음식 및 기타 발견되지 않은 알레르기 물질의 지연 반응 때문에 뇌 알레르기가 발생한다. 소화기능과 장 면역계의 불균형, 면역기능 부진과 자가면역 질환을 유발하는 수은이나 살충제 같은 독소, HIV로 인한 치매, 매독, 라임병 같은 경미한 만성 감염이 다양한 신경정신질환과 강박증의 원인인 판다스를 일으킨다. 신체적, 심리적 트라우마 등의 스트레스, 운동 부족, 수면 부족, 비타민 C, B, D, 아연, 오메가3 지방 등의 영양 결핍, 거의 모든 질병에서 발견되는 염증 지표는 자폐증, 알츠하이머병, 우울증, 기타 많은 신경정신 질환에도 관찰된다. 그런데 사이토카인은 불이 타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기일 뿐이다. 사이토카인의 신호를 보내 뇌에 불이 붙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금 나열한 몇 가지 원인으로 우리가 목격하는 질환의 거의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의료계의 문제는 대부분의 연구자와 의사가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의 연구와 진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느 의사는 다리를, 어느 의사는 귀를, 어느 의사는 상아를, 어느 의사는 코를, 어느 의사는 꼬리를 만지고 있는 형국이다. 모두가 자기가 보고 만진 것만 이야기한다. 각각이 거짓은 아니지만 전체 그림을 놓치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질병의 다양한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기능의학의 패러다임에서도 염증은 하나의 요인일 뿐이다. 2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머지 6 요인도 똑같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들 요인이 모두 위 목록과 관련이 있다. 현대인의 뇌 노화와 염증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단연코 설탕이다. 우리가 섭취하는 단 음식과 정제 가공식품의 양이 엄청나게 늘면서 신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장에서 보았듯이 설탕 소비량의 폭증으로 인한 인슐린 가다 분비는 신체의 각종 염증을 일으킨다. 이미 말했듯이 알츠하이머병은 이제 제3형 당뇨병으로 불리고 있으며 제2형 당뇨병 환자는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 4배나 높다고 밝혀졌다. 과다한 설탕 섭취는 뇌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더욱이 설탕 과다 섭취로 생긴 염증은 뇌질환을 넘어 심장병, 비만, 암, 당뇨, 노화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증거는 넘쳐난다. 설탕, 그리고 감자나 파스타처럼 즉시 당으로 변환하는 백색 식품은 신체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해 코티솔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급증한다. 만약 당신의 자녀가 설탕을 많이 먹은 다음 행동이 가격해졌다면 설탕이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체내 인슐린 급증은 또한 염증 사이토카인을 증가시키는 세포 스위치를 건드린다. 이 스위치가 켜진 채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인체는 서서히 해를 입는다. 여기에 과학적 논란은 없다.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설탕은 염증을 일으킨다. 너무 많은 당을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 상태의 지방세포가 TNF-알파나 IL-6 같은 염증 메신저를 보내 뇌에 해를 입힌다. 실제로 연구자들은 우울증을 제2형 대사증후군으로 부를 것으로 제안했다. 우울증은 복부 비만뿐 아니라 뇌에도 비만이 생기게 하기 때문이다. 정신과 의사들은 액토스 같은 항당뇨제로 우울증과 기타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이 약들은 혈당과 인슐린을 낮춰 염증을 완화시킨다. 그러나 설탕이 염증을 일으키는 유일한 물질은 아니다. 뇌 기능 부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바로 숨겨진 음식 알레르기다. 이것은 많은 논란이 있는 영역이다.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음식 알레르기. 당신에게는 혹시 인지장애나 집중력 부족이 있는가? 아니면 뇌의 피로감을 느끼거나 식후의 우울감이나 분노를 느끼는가? 단식을 하거나 끼니를 걸으면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지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이 먹는 음식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지금부터 음식 알레르기란 무엇이고 그것이 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알레르기는 염증 반응이다.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물질을 먹으면 몸은 외부 물질이 체내에 침입한 것으로 판단한다. 실제로는 해롭지 않은데도 외부 침입자가 해를 입힌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 그 결과 당신의 몸은 이 외부 침입자가 당신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수많은 염증 반응을 시작한다.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는 당신의 독특한 유전자 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경미한 피부 트러블에서부터 인지기능의 장애, 공격적 행동, 불안, 우울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음식 알레르기에는 크게 2가지 유형이 있다.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급성 알레르기와 지연 반응 알레르기가 그것이다. 급성 알레르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알레르기다. 땅콩을 먹으면 목이 막힌다거나 두드러기가 난다거나 숨쉬기가 힘들다거나 하는 등이다. 그런 일을 겪으면 당신은 아마 다시는 땅콩을 먹지 않을 것이다. 자신에게 땅콩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연 반응 알레르기는 곧바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월요일 먹은 빵 한 조각 때문에 수요일에 우울해질 수도 있다. 혹은 오늘 먹은 치즈 한 조각 때문에 내일 편두통이 올 수도 있다.
당신은 이런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우울증이나 편두통이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다. 기존 의학계는 이런 지연 반응 알레르기를 무시한다. 그러나 내가 환자의 치료를 돕기 위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지연 반응 알레르기를 다루는 것이다. 두 유형의 알레르기 질환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리는 주변 환경에 과도하게 민감해졌다. 지나치게 살균된 환경 때문에 신체 면역계가 취약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잡종 교배된 혹은 유전자 변형을 거친 식품을 먹기 때문일 수도 있다. 지금 우리 음식에는 1, 2세대 전만 하더라도 없었던 항생제, 호르몬, 살충제, 첨가물이 가득하다. 그 결과 면역계가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 정말로 침입을 막아야 하는 외부 물질과 우리가 먹는 음식, 심지어는 우리 자신의 세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일도 있다. 위생 상태가 열악하고 감염이 흔한 후진국에서는 오히려 알레르기나 자가 면역이 드물다. 그 중에서도 지연 반응 알레르기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보다 21세기의 생활 습관이 음식, 세균, 독소로부터 우리 면역계를 방어하는 정상적인 장벽에 고장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 장벽이란 바로 우리의 내장이다. 면역계의 60%가 장에 존재한다. 그래서 내장벽에 문제가 생기면 음식 입자를 외부 침입자로 잘못 인식해서 면역계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되면 뇌를 포함한 전신에 염증을 일으키는 연쇄 반응이 나타난다. 왜 장에 이상이 생기며 이것이 기분, 행동, 신경 이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장에 대해 이야기하는 구정에서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는 영양이 부실한 식단, 아연과 오메가3 지방 결핍, 항생제와 호르몬 과용, 환경 독소에서의 노출, 전례 없는 수준의 정신적 스트레스 등 때문에 알레르기와 전신 면역 이상이 생긴다는 정도만 기억하자. 이것을 장누수라고 부른다. 사실 기분 및 뇌 장애의 상당수가 장누수 때문에 생긴다. 장누수에 의해 음식이나 환경적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뇌 기능에 이상을 일으킨다. 뇌를 보호하는 정상적인 장벽에 문제가 생길 때 장벽이 반응을 일으켜 뇌 염증으로 이어진다. 독소, 글루텐과 유제품에서 나오는 작은 펩타이드,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한 항체, 감염과 세균, 그리고 그것들이 촉발하는 사이토카인이 모두 우리 뇌 속으로 들어온다. 이것이 뇌 알레르기, 즉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 뇌 안에서 일으키는 특정한 반응으로 나타난다. 이 알레르기는 알레르기성 비염과 유사해서 마치 뇌 속에서 콧물을 흘리는 것과 같다. 그런데 그 증상은 피로, 기억력 상실, 인지기능 저하로 나타나며 심한 경우 우울증, 불안, 강박증, 자폐증, 알츠하이머병, 치매, 기타 뇌 장애가 된다. 우리는 음식, 꽃가루, 곰팡이, 화학물질, 먼지, 비듬이, 피부나 폐, 소화계에 염증을 일으켜 두드러기나 천식, 기침, 설사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뇌에 대해서만은 예로 친다. 내가 이들 알레르기 물질로부터 차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음식 알레르기는 대사질환을 일으켜 피로, 인지기능 저하, 불안, 공격적 행동, 우울, 정신분열병, 과잉행동, 자폐, 학습장애, 치매 등 온갖 정신적인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불안, 우울, 집중력 저하로 고생하는 환자 30명을 상대로 한 연구에서 이들의 증상이 음식 알레르기 때문인지를 플라시보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실험했다. 그 결과 그들의 우울증, 신경감인, 무력감, 인지기능 저하, 이유 없는 분노 등이 음식 알레르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글루텐이 우울증, 불안,
정신분열병, 자폐증, 치매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과체중이며 동맥에 콜레스테롤 혈전 증상이 있는 아동들이 항체 수치가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는 이들 아동의 지연 반응 음식 알레르기와 염증의 가능성이 정상 체중 아동들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놀라운 연구 결과는 음식 알레르기가 비만과 염증, 대사증후군을 일으켜 뇌 손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염증을 일으키는 요인은 많지만 음식 알레르기는 분명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글루텐이나 카세인처럼 유제품에 들어있는 단백질 또한 기분 장애나 뇌 기능 변성을 일으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심각한 우울증 환자와 자폐아, ADHD 아동의 소변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유제품과 밀 분자가 발견되었다. 이 단백질은 뇌 기능의 변화를 일으켜 우울증뿐만 아니라 정신병과 자폐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나는 글루텐과 카세인이 없는 식단으로 바꾼 직후 자폐증 아이들이 입을 여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 음식 알레르기가 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오래된 고정관념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와야 한다. 음식 알레르기는 뇌와 뇌 알레르기, 우리 몸의 모든 부위와 세포들은 서로 커뮤니케이션한다. 모든 신체 부위와 세포가 동시에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이 대화가 원활하게 진행될 때 우리는 건강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건강이란 곧 신체 각 부위와 세포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말한다. 뇌와 면역계, 장, 호르몬 사이에서도 많은 대화가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것을 정신, 신경, 내분비, 면역계라고 부른다.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장이 뇌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신경계와 기타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장과 면역계는 이 PNEI를 통해 뇌와 대화를 나눈다. 또한 PNEI는 음식이 신체와 뇌에서 다양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방식을 결정짓는다. 면역계와 뇌는 서로 공통점이 많다. 둘 다 세계를 인식하고 그 인식을 기억하는 역할을 한다. 즉, 사건과 사물을 감지하고 기억하는 데 관여한다. 뇌의 신경계는 오감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고 그것을 뇌의 기억 세포에 기억한다. 면역계도 음식의 미세한 입자와 미생물, 꽃가루, 먼지 진드기를 인식한 다음 그것을 면역세포에 기억한다. 이처럼 뇌와 면역계는 비슷한 일을 한다. 그런데 이런 면역계가 음식 단백질이나 미생물 같은 부유한 물질에 과민 반응을 보일 때 문제가 생긴다. 음식에 대한 3가지 이상 반응이 뇌 손상을 일으킨다. 첫째, 이상 반응이 염증을 일으켜 이것이 다시 뇌의 염증을 일으킨다. 둘째, 글루텐과 카세인에 들어있는 펩타이드라고 하는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 단백질이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한다. 셋째, 음식에 대한 이상 반응은 흥분 독소가 되어 글루타메이트 수치를 증가시킴으로써 뇌세포를 과다하게 흥분시키고 손상을 입히며 염증을 일으켜 결국 죽게 만든다. 이런 과정을 통해 뇌 알레르기가 생긴다. 우리의 면역 계통이 우리가 먹는 음식에 과민 반응을 보이면 그 결과로 뇌가 손상을 입는다. 숨겨진 음식 알레르기는 21세기의 주요 유행병이 될 전망이다. 면역 계통과 뇌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음식이 뇌와 신체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우리 대부분은 음식과 기분 사이의 관련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의사들조차 음식 알레르기가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 까닭에 수많은 사람이 경미한 지연 반응 음식 알레르기가 있으면서도 제대로 진단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자기가 먹는 음식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기분이 저하되어도 그 과일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음식 알레르기를 체크할 수 있는 혈액 검사가 있다.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100% 정확한 것은 아니다. 제대로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기능의학 전문의를 찾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불행히도 대부분의 의사는 음식 알레르기 검사가 시간과 돈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의사를 찾아가는 대신 스스로 알아보는 방법도 있다. 몇 주 동안 자기가 자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던 음식을 피해 면역계가 안정되도록 한 다음 천천히 이 음식들을 다시 먹으면서 알레르기가 있는지 파악하는 방법이다. 이것을 속어 재섭취 식이요법이라고 부른다. 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을 파악하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며 울트라마인드 솔루션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